안녕하세요. 배우는 요가 강사 한나입니다. 굉장히 바쁜 일주일이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하면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요가 수련의 마지막은 사바아사나입니다. 이것은 송장 자세라고 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죠. 저는 요즘 여기에서 굉장한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껴요. 죽음을 준비할 때는 경쟁도 비교도 판단도 없고 호흡만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가도 죽기 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식은 깨어있고 몸은 가장 편안한 상태인 듯 합니다. 그래서 요가 아사나 수련은 결국 사바아사나를 향하는 과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게 가볍게 사바아사나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창에 비친 제 눈은 굉장히 날카로웠던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난 저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제가 왜 더 피곤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영상들과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지루함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영상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려서 뒤처질까봐, 경쟁에서 질까봐 내 마음마저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버리면, 그래서 한순간도 쉴 수가 없다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핸드폰 영상 속에서 빨리 감기와 배속에 익숙해진 사람들 속에서 더 느긋해지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더 지루해지고 싶다. 그러니 더 느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종이로 된 책을 읽으면서 느낍니다. 더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고요한 의식은 굉장히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홍익출판사에서 발행한 이희인 님이 쓰신 인생이 묻고 톨스토이가 답하다입니다. 여유를 느끼기에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저는 이런 책들이더라고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레빈을 위한 변명, 톨스토이의 리틀 포레스트. 임순례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았다.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진 영화를 한국으로 옮겨와 새롭게 만든 영화다. 이 영화가 신선하게 다가온 것은 요즘 청춘 세대들과 귀농 혹은 농촌이라는 소재가 뜻밖에도 잘 어울린다는 점이다. 도시적이고 개인적이며 SNS와 디지털 문화에만 전적으로 어울릴 것 같던 청춘들이
자연에 터하는 삶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신선했다. 물론 영화는 시골의 삶을 지극히 낭만적으로 다루고 있다. 혹독한 자연 환경은 물론 불편하기 그지없는 생활, 고된 노동, 무엇보다 여름의 거미줄이나 나방, 벌레, 모기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화지 라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우리가 너무나 폭력적인 영화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 이런 식물성 영화마저도 힐링의 공감을 안겨준다. 자연은 원래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곳이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장소다. 우리가 자연을 떠나는 일은 있어도 자연이 우리를 떠나는 일이 있던가. 영화 속의 주인공도 취업, 연애, 적응에 실패하고 인스턴트적인 도시의 삶에 지쳐 자신의 고향인 시골로 돌아온다. 배가 고파서가 그 이유라 했다. 도시는 허기지고 배가 고픈 곳이며 시골과 자연만이 그 허기를 채워주는 장소라고 말이다. 여기 소설 안나 카레리나를 단순한 심파 치정국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 인물이 있으니 그는 톨스토이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인물 레빈이다. 남자 주인공 브론스키한테 차인 여인 키티에게 차인 남자니 얼마나 매력없고 초라한 인물일까. 그러니 레빈에 대한 변명, 옹호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결국 키티의 마음을 돌려 결혼에 성공한 레빈은 실패한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과 대조를 이루며 진정한 사랑을 이룬 사람으로 소설의 한 축을 이끌어간다. 톨스토이는 쾌락으로 맺어진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과 레빈과 키티의 사랑을 대비시킴으로써 참된 사랑의 의미를 곱씹게 한다. 안나 카레니나를 읽은 어느 독자가 인터넷 서점의 리뷰란에 올린 말이 생각난다. 읽고 보니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안나가 아니라 레빈이었어 하던. 레빈이 이 소설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이유는 키티와의 사랑 때문만은 아니다. 속물들 투성이인 안나 카레리나 전편에 걸쳐 가장 건강한 생각을 갖고 시골 생활과 노동에서 기쁨을 찾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영웅적 인간상도 레빈 같은 사람일 테고 중년 이후 톨스토이도 레빈 같은 인물에게서 앞으로의 삶을 구하고자 했다. 한 톨스토이 전문가는 이런 레빈을 일컬어 이 훌륭하고 지겨운 남자라고 표현했다. 혼자만 번듯하고 도덕적이어서 재미없는 남자, 그게 레빈이다. 그래서일까? 영화로 제작된 안나 카레리나들은 하나같이 레빈을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배우들로 캐스팅을 하지 않았나 싶다. 심지어 비비안 릴리가 안나로 분한 1948년의 영화에서는 레빈은 거의 엑스트라 수준으로 밀려난다. 할리우드 상업 영화에서 노동을 찬양하고 시골 생활을 동경하는 이런 고리타분한 인간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며 이모네 시골집이 내내 겹쳤다. 가서 함께 일을 거들고 언제든 찾아가 흙을 작심 밟고 올 수 있는 시골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다. 노동과 시골, 농사를 낭만적으로 예찬하긴 쉽다. 그러나 이모의 굽은 허리를 떠올리면 말을 삼가게 된다. 그렇긴 해도 한 번뿐인 인생을 오로지 이 삭막한 도시에만 부려놓는 것도 억울하다. 시골과 자연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모네 울도 담도 없는 시골집이 그러하듯이.
반성 1. 내가 아닌 타인의 잣대로 살았다. 난 내가 조금씩 산을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고 있었던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산을 오르는 것이었지만 실은 정확히 그만큼씩 내 발밑에서 진짜 삶은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지. 그래. 이제 난 다 끝났어. 죽는 일만 남은 거야. 죽음의 문제는 그리하여 삶의 문제가 된다. 웰빙과 동시에 유행처럼 회자된 웰다잉이란 용어가 있다. 임박한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한편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는 이라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역시 잠시 유행한 욜로라는 말도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란 뜻이다. 한 번뿐인 인생, 언제 늙음과 죽음 앞에 서게 될지 모르니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행하고 즐기라는 말이다. 일과 인생,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야 한다는 워라벨이라는 말도 일에만 몰두하는 삶을 경계하고 있다. 왜 이런 말들이 거듭 만들어져 유행하고 곧 빛발에 사라지는가? 이런 유행어들과는 상관없이 나 역시도 직장인 시절 생업을 위한 회사 일보다 더 몰두했던 것은 수많은 딴짓들이었다. 동호인들을 모아 연극 공연도 올렸고 소설도 틈틈이 썼다. 제법 바쁘다는 직종에 몸담고 있었는데 가장 바쁠 때에도 딴짓은 가능했다. 한편으론 여행 속에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구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휴가가 권장되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휴가를 꼬박 챙겨 쓰는 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던 때다. 그러나 내겐 일만큼이나 휴가를 얻어 떠나는 여행이 중요했다. 세상이 궁금했다. 나이 들어 시간도 돈도 많아질 때 여행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회사나 사회의 어른 선배들을 보니 그닥 본받고 싶은 인생의 롤모델이 보이질 않았다. 그렇게 젊은 날 많은 여행을 했다. 제법 연차가 되어서는 한두 해가 멀다 하고 회사에 사표를 던졌고 그렇게 한두 달씩, 세 달씩 여행을 다녔다.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그 딴짓들로 진급이 더디고 더 높은 직급에 못 올랐으니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반대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해 회사의 임원이나 사장이 되었다고 해도 내 인생이 행복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건 내 몸과는 맞지 않는 옷이라고 일찌감치 직감했다. 다시 젊은 날을 맞아도 똑같은 길을 갈 것이다. 조금 더 과감하고 용감하게. 왜 타인과 구별도 안 될 비슷비슷한 삶을 살기 위해 그토록 죽은 힘을 다해 산단 말인가. 생명력이라곤 전혀 없는 직장 생활에 열심히 공을 들이면서 또 돈 걱정을 하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갔고 또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다. 결국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순간 그때는 기쁨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의 눈앞에서 허망하게 녹아내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덜어는 구역질 나도록 추한 것으로 변해버렸다. 어린 시절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현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쁨들은 점점 더 하찮은 것으로 점점 더 의심스러운 것으로 바뀌었다. 이반 일리치는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실은 내리막길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결혼, 직장생활, 경제적 성공, 사회에서 승승장구라고 하는 단계들을 밟으며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막다른 골목에서 추락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겠는가.
2011년 안나푸르나 산행 중 행방불명된 산악인 박영석을 생전에 인터뷰한 기사가 떠오른다.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남극, 북극까지 소위 산악 그랜드슬램을 인류 최초로 달성한 산악인이 인터뷰 기사에서 한 말이 내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다. 8,000m를 올라갔으면 그만큼 내려와야 한다 라는 헤드라인이었다. 세상 가장 높은 곳들만 오른 그가 늘 내리막을 생각했다니.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인용한 글에 따르면 결국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오르막과 내리막을 혼동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리다. 삶에서 이룰 것을 다 잃었다시피 한 톨스토이가 그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만으로도 남은 생을 편안히 누릴 수 있었을 데문호가 나이 쉰 극심한 갈등을 일으켜 삶을 새롭게 부팅한 건 역시 이러한 태도와 닮지 않았는가. 생각의 작은 차이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사뭇 다르게 만든다. 타인이 만든 룰과 규칙, 자본이 만든 유행과 트렌드에 조종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고 부추겨진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나를 바라보거나 기대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뿐이라는 인생이라 생각하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조금 더 내 자신 쪽으로 삶을 끌어와야 하리라. 조금 더 내 삶을 살아야 하리라.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들다 느껴지는 순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의지대로 행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맞추어 움직였던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사용해 보세요. 진심으로 행복하길 오늘도 바라겠습니다. 나마스테.